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이도 참고, 아끼고, 내어줬지요. 그게 가족이라는 줄 알았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참고 눌러도 언젠간 터지더라고요. 언젠가는요, 나도 사람인데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 아이들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결국 제가 서 있던 자리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요.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삶을 찾고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저처럼 늘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부디 제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의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대체 뭘 기대했을까 싶으면서도 그때의 허탈함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70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삐 살았고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외국 다녀왔다 하면 부럽다는 말 대신 나는 그런데 갈 사람 아니다라고 쿡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칠순이시잖아요. 이번에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엄마를 위한 여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진짜냐라고 되묻자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어머니 중심으로 다 짤 거예요. 그냥 몸만 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 애들이 이제 나를 좀 챙기려는구나. 늙었다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행도 데려가는구나.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고 전화를 끊은 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사뒀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 입지도 않던 옷인데 괜히 한번 다려보고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설렘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 가족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주가 캐리어를 끌고 오며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오자 저는 두 팔 벌려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레시죠? 진짜 가족여행 드디어 떠나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지만 그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체크인할 때 아들이 좌석표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앞쪽에 앉아요. 노트북도 써야 하고 현서도 있어서요. 엄마는 뒤쪽 좌석이 더 조용하고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어디든 괜찮지. 걱정 마라. 하지만 마음은 좀 이상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여행이라면서 좌석부터 이렇게 나누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아들 부부는 앞좌석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저는 손주 옆에서 물병 뚜껑을 열어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아들이 뒤를 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나야 뭐 이런 게 익숙하지. 그렇게 또 혼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향하는 차량에서도 손주는 제 무릎에 앉았고
짐도 절반은 제가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목 하나 아플세라 핸드백만 살짝 걸치고 차창 밖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프런트 데스크에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스위트룸 1개, 트윈룸 1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아, 스위트는 저희가 쓸게요. 어머니는 현서랑 트윈 쓰시면 돼요. 현서가 할머니랑 자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편한 대로 하지 뭐. 그날 밤 트윈룸 침대에 누워 손주가 잠든 뒤 조용히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벽지는 번쩍였고 에어컨 바람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날따라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당겼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 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제 얼굴에 낯선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여행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가족이잖아. 아들이잖아. 설마 일부러 그러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그날도 입술을 꾹 다문 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마음 한 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음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룸 문이 천천히 닫히고 손주 손잡고 트윈룸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부터요. 현서는 엄마는 우리 방 왜 안 와? 하고 물었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불 꺼진 방에서 나는 한참을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에서 조용히 일어나 현서를 씻기고 옷 입히고 준비를 끝냈을 즈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조식 먹으러 갈게요. 엄마도 천천히 내려오세요. 나는 그래, 알겠다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현서 챙기느라 아침도 못 먹었고 머리는 밤새 땀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 내려갔을 땐 이미 아들 부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자리에 앉으려다 며느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메뉴판을 보면서도 내 쪽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서가 팬케이크 먹고 싶다네요. 같이 좀 먹여주세요. 그 말에 나는 물을 한 모금 삼키고 현서에게 나무 포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아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는데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접시를 앞에 두고 셀카를 찍으며 웃었습니다.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 중, 해시태그 스위트룸뷰. 그 순간 그 해시태그들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스위트룸에서 자고 힐링하는 건 자기들이면서 나는 손주밥 먹이느라 밥알도 넘기기 힘든데 식사 후엔 관광 일정이 있다는 말에 따라 나섰지만 코스는 온통 아이 위주였습니다. 테마파크, 장난감 매장, 아이스크림 가게. 아들은 가이드 설명 들으며 멀찍이 걸었고 며느리는 아이 손은 내게 맡긴 채 사진 찍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쪽에서 배경 좀 잡아주세요. 현서랑 저 사진 좀 찍게요. 나는 카메라를 들었고 렌즈 너머로 며느리는 V자를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진을 보며 잘 나왔다고 했고 나는 잠시 카메라를 내리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어른들 먹을 만한 식당은 없을까? 나국 같은 거 좀.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현서 입맛에 맞춰야죠.
어머니는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요. 그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는 햄버거를 먹었고 나는 그 옆에서 생수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체력이 다 소진된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도 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현서는 할머니 물놀이 하고 싶어 하고 외쳤고 며느리는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영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잠깐 마사지만 받고 올게요. 응 알겠다. 대답은 했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업어 키웠던 현우, 그 아이가 이제 내 눈앞에서 나를 도움 주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뼈에 사무쳤습니다. 결국 수영장 옆자리에 앉아 아이가 노는 걸 지켜보며 나는 혼자 목을 축였습니다. 호텔 타워를 무릎 위에 올리고 아이 머리카락에 물기 닦아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젠간 늙는 거지. 이젠 이런 취급받는 나이가 된 거겠지. 밤늦게야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서가 자고 나자 며느리는 트윈룸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 정말 힐링했어요. 저희 내일 마사지 예약도 해놨거든요. 또 부탁드릴게요. 나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나는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고 턱 끝에는 땀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꼬리는 축 처져 있었고 입가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건을 젖은 얼굴에 눌러댄 뒤 나는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대체 무슨 칠순 여행이야? 누구 여행인 거지? 그날 밤 나는 호텔 화장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숨도 참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줬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작은 후회의 씨앗이 내 안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물어보는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기념 하나라도 사서 한국 돌아가면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정이 끝나고 시장 근처로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천막 아래 각종 열쇠고리며 마그넷, 수건 같은 게 한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가게 주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거 5개에 10,000원이에요. 한국 아줌마 많이 사요. 저는 자연스레 손이 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장식들이었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누구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손에 쥐어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왜 사세요? 너무 싸구려 같잖아요. 창피하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의 소란한 소리도 제 귀엔 안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기념품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려던 거야. 안 살 거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 같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더니 아들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이래서 같이 다니기 불편해. 분위기 싸하잖아. 그러더니 제게도 들리라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끼리 좀 다닐게요. 어머니는 현서랑 호텔 쪽에서 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말없이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현우 손을 끌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도시에서 손주 하나 붙잡고 남겨졌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가 막 넘었고 머리 위 태양은 무서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현서는 할머니, 배고파. 를 반복했고 저는 아이 손을 붙잡고 근처 카페를 찾아봤지만 외국어로만 써 있는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햄버거 가게를 발견해 들어갔고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며 주문을 했습니다. 워터, 플리즈 쿼터 파운드 위드 치즈. 점원은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현서는 엄마는 언제 와? 를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고지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오후 내내 연락이 없었고 저는 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서 아이와 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꾸만 흐르는 땀을 닦으며 가지고 있던 물 한 병을 아이에게 전부 내어줬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저는 물을 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 힘들었고 그 작은 벤치가 그날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호텔 로비로 겨우 돌아왔을 즈음 현서는 잠들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프런트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라는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올라와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시태그로 도배된 캡션과 함께 와인잔을 들고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아들이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진짜 여행, 해시태그 힐링 부부, 해시태그 아이 없는 여행, 해시태그 우리만의 시간. 저는 그 글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제 칠순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는 계획에도 배려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엔 검게 그늘이 져 있었고 입가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제 안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 물음 하나가 처음으로 제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이 여행에 따라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이 여행 자체에서 제 존재감을 애써 찾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심은 이틀 뒤 아주 크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아침,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돌아가는 날이네 이래저래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뭐가 허전한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씁쓸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을 때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티켓은 저희가 알아서 끊었어요. 현서는 어머니랑 같이 앉는 게 좋대요. 엄마 찾을까봐. 그 말이 맞는 말이란 걸 저도 알지만 왜 그 순간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서가 저랑 있기를 좋아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 여행 내내 아이 봐주는 사람이 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역시나 따로였습니다. 저는 현서를 무릎에 앉히고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몸을 말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쪽에 있는 듯 했지만 고개 한번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현서는 스파게티를 흘리며 투정을 부렸고 저는 물티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먹자, 현서야. 이거 다 먹고 나면 엄마랑 아빠 다시 볼 수 있어. 그 말에 현서는 시무룩해졌지만 금세 잠들었고 저는 꼼짝도 못한 채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긴 비행이 끝날 무렵 제 다리는 저릿저릿했고 허리는 당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며느리는 먼저 앞장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다음엔 저희끼리 갈게요. 사실 이번엔 좀 힘들었어요. 여행이 아니라 뭐랄까, 간병 같았달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가방을 들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먼저 가. 우리는 회사 근처 쪽에 볼일 좀 보고 갈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 칠순 여행은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혼자 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괜히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 꺼진 거실에 먼지 쌓인 책상만 저를 반겼습니다. 며칠 전 이 집을 떠날 때 재미있게 다녀오겠습니다라며 문을 닫았는데 다시 돌아온 지금은 그냥 지친 몸뚱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 11시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여행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어요. 당분간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연락은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줄여달라는 말보다 그 앞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는 표현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떠밀어 넣은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피곤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날은 맑았고 골목 어귀에 누군가 세탁물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조차 멍하게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큰 경계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가족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챙기자. 누굴 기대하며 사는 건 그만하자. 그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은 집안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칠순 꽃바구니는 여전히 싱싱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낡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아오던 내내 거기엔 늘 무언가를 넣고 또 잊곤 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통장 몇 개와 부동산 서류가 한 뭉치 나왔습니다. 이걸 대체 누구를 위해 모은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시락 장사하며 밤새 일하고 장 봐서 반찬하고 그걸 또 팔러 다니고 그렇게 아등바등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보태줄 때마다 그래, 이게 다 가족이지 하며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진 못해도 제 속을 가장 먼저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은아.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골라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얘네들한테 계속 줘야 할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이번엔 엄마를 위해 살아요. 엄마는 평생을 다 내줬잖아요. 이젠 멈춰도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고 짜증도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없어요? 우리도 뭐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행 다녀왔잖아요. 엄마도 좀 부드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부드럽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현서가 요즘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찡그려요. 많이 붙어 있었나 봐요. 저희도 스트레스 많아요. 솔직히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낫겠어요. 말끝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돈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찍힌 제 이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걸 나한테 써도 되지 않을까? 수첩을 펴고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목록을 적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던 것, 살고 싶은 집 아직 멀었지만 이제 시작해도 되겠다는 용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울리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전날 딸과의 통화 이후로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부엌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낡은 통장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예금, 적금, 그리고 보험까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휘도록 아껴가며 모은 돈들입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이걸 누구 주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그날 저는 핸드백 하나 메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 굳게 믿고 있던 아파트 담보 예금부터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상속 계획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부터 제 돈은 제가 씁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사무소 두 군데를 돌며 아파트와 상가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 집은 아들 부부가, 상가는 며느리가 탐을 내던 곳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아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우리 현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어떨까? 엄마도 그때쯤 작은 데로 옮기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하나 계산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상가 얘기만 나오면 입을 삐죽거리며 이랬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임대 수익이 최고라던데요. 어머니가 관리 힘드시면 우리한테 넘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세금 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도 그땐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 그 부동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파트는 급매로 내주세요. 상가는 임대보다 매도 우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꽤 유명하다는 법률사무소였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은 긴장됐습니다. 유언장 작성 때문에 오셨다고요? 법무사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재산 전부를 딸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류를 작성하며 제 이름 옆에 도장을 꾹 눌러 찍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을 때 문득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칠 조용하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 정원을 한 바퀴 돌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늦은 밤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다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저를 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오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이지. 왜 그러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아파트랑 상가 다 매물로 내놨다는 거? 유언장까지 썼다고 들었는데 이게 진짜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왜 그걸 저희랑 상의도 없이 하세요? 엄마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다 정리해버리시면 저흰 뭐가 되냐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라리 울고 싶었으니까요. 상해? 말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너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칠순이라고 외국으로 끌고 가놓고선 거기서 날 아이돌 보는 사람 취급했잖니? 아들의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위트룸은 너희가 쓰고 나는 손주랑 트윈룸. 너희는 낮이고 밤이고 둘이만 다녔지. 나는 말도 안 통하는 도시에서 손주 손 붙잡고 돌아다녔다. 밥도 물도 마음대로 못 샀어. 그게 다 아무렇지도 않았니?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땐 현서도 낯설어하고 저희도 일정이 너무 많았고 엄마가 오히려 저희 눈치만 보고 있어서 불편하셨던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면 너무하신 거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불편했겠다. 그런데 넌 한 번이라도 내가 불편하진 않았는지 물어본 적 있니? 나는 너희가 내 인생에서 더는 중심이 아니어도 된다고 느낀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왜 재산은 받아야 하니? 저도 고맙단 말 하나 못 듣는 사람한텐 더 줄 것도 없어. 나도 이젠 지쳤어.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감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에선 아주 오래된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뒷바라지도 아닌 나로 살아야겠다. 그 말이 제 삶의 시작 같았습니다. 그건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올해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 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도 없고 기대할 일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연락이 없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엔 우리 집에 와요. 요란하게는 못해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차려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겠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던가요? 평생 남밥만 챙기며 살았고 제 생일날에도 음식 장만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들러 작고 예쁜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딸아이의 주방 창가에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도착한 딸집,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손녀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노래도 연습했어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안겨오자 저도 모르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품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역국, 잡채, 동그랑땡, 도라지 무침,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식탁 한켠엔 조그만 케이크 위에 70이라고 숫자,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칠수는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큰 호텔도 해외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아 밥 먹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려 해도 목이 메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손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중 손녀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끝나면 매일 할머니네 집 가도 돼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수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 앞에선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외로웠죠.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엄마도 이제 좀 기대며 살아요. 계속 혼자 버티지 말고.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외로웠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녀는 다르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딸은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새로 준비한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푹 자고 가요. 아침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요즘 밤잠 설친다더니 오늘은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오래간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내리잤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고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진짜로.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을, 제 마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며 살던 지난 날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딸과 손녀가 있는 주방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도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진짜 그렇게 사세요. 엄마를 위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미뤄두지 않기로,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구장, 당신 없이 힘들었지만 결국 잘했지요? 남편의 기일을 맞아 저는 조용히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잘 계시지요? 나 이번에는 바보처럼 참지만은 않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목이 메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였던 감정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당신 없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 키우느라 허리 펼 새도 없이 바빴고 장사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요. 그래도 항상 괜찮은 척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몇 주 전 갑작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톡으로 짧게 보낸 사과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마음이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괜찮다. 나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단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다시 열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연락은 그 후로 없었습니다. 딸에게 들으니 아들은 분노에 차 있었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의도 없이 다 정리해버리고 유산도 하나 안 남기고. 그 말이 딸을 통해 전해졌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뭘 달라고 했니? 그냥 사람 대접만 바랐지. 재산은 그저 덤이었을 뿐이야. 이제는 감정이 소모되는 싸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상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작은 집은 여느 날처럼 평화롭습니다. 마당에서는 봄 햇살에 반짝이는 금자나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삽을 들고 토마토 모종을 심는 딸 곁에 앉았습니다. 손녀는 작은 물조리개로 물을 주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엄마, 이 꽃 예쁘죠? 금자나래요. 그래, 예쁘다. 내가 물을 잘 줘서 이렇게 활짝 폈나 보다. 할머니랑 같이 심은 거니까 더 예뻐요. 이거 우리 가족꽃이에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다시 메었습니다. 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멀리 있더라도 마음이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로 힘이 되는 사람. 밤이 되면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여보, 오늘은 손녀가 저보고 웃는 게 당신 닮았대요. 그 말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저는 그 바람결에 남편이 제 곁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딸과 손녀가 제게 큰 힘이 되어줘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날 저는
금자나 한 송이를 조심스레 꺾어 남편 영정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 살아낸 날들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잘 해냈어요. 여보, 나 잘했지요? 이제는 제 삶을 살게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히 지켜봐 주세요. 부드러운 햇살이 창가를 타고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저를 가장 먼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참아야 했던 부모였다면, 아니면 가족 안에서 늘 뒤로 물러서기만 했던 누군가였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눈치 보며 사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이 저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잘하셨다며 제 편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생각이든 여러분의 마음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중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용기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부디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따뜻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조심스레 다가가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더없이 감사할 겁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따뜻한 햇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